시청자 여러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심장을 도려내지는 듯한 배신을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 서울의 한 최고급 아파트 앞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는 한 노파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순예. 평생을 생선 비린내 속에 살며 오직 아들 하나만을 위해 살았던 어머니였지요.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건 다 터진 검은 비닐봉지 하나뿐이었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지.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왜 자꾸 질척거려? 아들 정호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의 눈에는 이제 자애로운 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앞길을 막는 냄새나는 짐덩어리만 보일 뿐이었지요. 순예는 차가운 빗물보다 더 시린 아들의 눈빛을 보며 온몸을 사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애들 교육에 안 좋으니까 제발 조용히 좀 가주세요. 며느리 지영은 비단옷을 여미며 경멸 섞인 표정으로 순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순예의 굽은 등 위로 떨어지는 빗물은 그녀가 평생을 흘린 눈물의 온도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사준 20억짜리 아파트에서 그녀는 지금 벌레처럼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순예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청우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하지만 아들은 차갑게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식을 위해 제 살점을 떼어주던 그 지옥 같던 시장 바닥의 시간들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눈이 멀 것 같은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순예를 비췄습니다. 한 대, 두 대, 무려 5대의 최고급 검은 세단이 빗길을 가르며 순예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갖춰 입은 수십 명의 남성들이 쏟아져 나오더니 차가운 빗물이 고인 바닥에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모님, 드디어 저희가 모시러 왔습니다. 믿기지 않는 광경에 순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그 비참한 순간 세상의 중심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이들은 누구이며 30년 전 순예가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어떤 기적을 불러온 것일까요? 아들 부부가 뒤늦게 창밖을 보며 경악하던 그 순간 그녀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순예는 몰랐습니다. 이 빗줄기가 자신의 눈물을 닦아줄 축복의 비였다는 사실을요. 시간은 30년 전 비린내 진동하던 노량진 수산시장의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젊은 시절의 순례 씨는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며 매일같이 생선을 다듬었습니다. 찬바람에 터져 피가 맺힌 손가락 끝은 소금기가 닿을 때마다 비명을 질러댔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 정우의 가방 속에 넣어줄 따뜻한 도시락과 등록금 고지서만이 그녀가 버티는 유일한 이유였으니까요. 순례 씨는 자신을 위해선 단돈 1,000원도 쓰지 않는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버린 시든 배춧잎을 모아 국을 끓이고 구멍난 양말을 몇 번이나 꿰매 신으면서도 정우에게만큼은 최고만을 해주고 싶어 했죠. 아들이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 그녀는 시장 구석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기쁨이 훗날 어떤 독이 되어 돌아올지를요. 아들이 의사가 되고 번듯한 가정을 꾸릴 때 순례 씨는 자신의 평생을 바친 결단을 내립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구르며 모은 쌈짓돈과 살고 있던 유일한 집까지 팔아치운 것이죠.
아들 내외가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서울 강남에 20억 원짜리 초호화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구석진 작은 방 하나면 충분하다고, 아들 얼굴만 보고 살 수 있다면 천국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새 집으로 이사하던 날 며느리 지영의 첫마디는 순례 씨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어머님, 이 비린내 나는 낡은 짐들은 다 뭐예요? 아파트 품격 떨어지게 이런 건 버리고 오셨어야죠. 며느리는 대놓고 코를 막으며 순례 씨가 정성껏 챙겨온 장독대와 낡은 이불들을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아들 정호는 그 옆에서 묵묵부답으로 스마트폰만 바라볼 뿐이었죠. 그날 이후 순례 씨의 삶은 화려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순례 씨가 거실에 나오는 것조차 싫어했고, 손주들에게는 할머니 근처에 가면 냄새 나니까 가까이 가지 마라고 속삭였습니다. 평생 생선 비린내를 훈장처럼 여기며 살아온 그녀였지만 자식에게 듣는 냄새 난다는 말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순례 씨는 점점 자신의 방 안에만 갇혀 숨을 죽이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화장실을 가려다 멈춰선 순례 씨의 귀에 아들 부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저 노인네 언제까지 저 방에 둘 거야? 이제 애들 공부방도 필요하고 곧 친구들도 초대해야 하는데 요양원 알아봤다며? 아들 정우의 대답은 더 참혹했습니다. 알았어. 이번 주말에 정리할게. 어머니도 그게 편하실 거야. 순례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과연 그녀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정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약속했던 주말이 밝았습니다. 아들 정우는 평소보다 다정하게 굴며 날씨도 좋은데 바람이나 쐬러 가시죠 라고 말했죠. 순례 씨는 그 거짓말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을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차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외곽의 한적하고 허름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녹슨 철문 너머로 보이는 건물 벽에는 실버 요양원이라는 글자가 빗둘게 적혀 있었지요. 정우야, 여기가 어디냐? 설마 나를 이런 곳에 두고 가려는 건 아니지? 순례 씨의 목소리는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녀의 눈을 피하며 차갑게 차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여기 시설 좋아. 거기서 친구들도 사귀고 좀 쉬어. 우리도 이제 숨 좀 쉬고 살자고. 정우는 순례 씨의 손에 다 터진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억지로 쥐어주고는 그대로 차에 올라타 버렸습니다. 정우야! 정우야! 엄마 여기 두면 안 돼! 순례 씨는 떠나가는 차 뒤를 미친 듯이 쫓아갔습니다. 굽은 허리로 아들의 차를 따라가다 비포장도로 진흙탕에 무참히 넘어지고 말았죠. 무릎이 깨지고 옷이 진흙 범벅이 되었지만 그녀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다 바쳐 키운 내 자식이, 내 살점을 떼어 의사를 만든 내 아들이 나를 쓰레기 버리듯 길가에 내던졌다는 사실만이 그녀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한참을 울던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건 며느리 지영이었죠. 어머님, 이제 와서 전화하시면 어떡해요? 아파트 비번도 바꿨고 어머님 짐은 다 쓰레기장에 버렸어요. 다시는 여기 찾아올 생각 마세요. 우리 가족 행복 망치지 말고요. 며느리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끊기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하늘에서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순례 씨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오직 아들에게 묻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십수 킬로미터를 걸어 밤늦게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온몸이 젖어 만신창이가 된 그녀를 본 경비원은 어디서 냄새나는 노숙자가 들어오냐며 그녀를 아스팔트 위로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그녀가 사준 그 화려한 성벽은 이제 그녀를 거부하는 차가운 흉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에 주저앉은 순례 씨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모에게 남은 건 죽음뿐이라 생각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눈이 멀 것 같은 5쌍의 강렬한 헤드라이트가 그녀를 향해 달려오더니 비명 같은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멈춰 섰습니다. 순례 씨는 눈을 가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승자자가 나를 데리러 온 것인가? 하지만 그 차에서 내린 사람들의 정체는 그녀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스팔트를 때리는 거친 빗줄기 사이로 아파트 높은 곳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던 아들 정우의 눈에는 한심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즐기기도 하시지. 저 몰골로 여기까지 찾아오면 내가 마음이라도 약해질 줄 알았나. 그는 따뜻한 와인잔을 기울이며 빗속에 쓰러진 어머니를 마치 치워야 할 쓰레기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아, 인간의 욕심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존재의 고통보다 세련된 거실에 카펫이 젖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으니까요. 불과 1시간 전 현관문이 닫히기 직전 순례 씨는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우야,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평생 생선 비린내 맡으며 번 돈 한 푼도 안 쓰고 다 넣어줬잖니. 이 집도 네 차도 다 내 피땀 아니냐. 순례 씨의 손은 아들의 명품 바지를 더럽히는 얼룩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평생은 아들에게 그저 당연한 권리이자 이제는 지워버리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일 뿐이었죠.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비수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남들처럼 과외 한번 제대로 시켜줬어? 다 내 실력으로 의사 된 거고 내 능력으로 번 돈이야. 엄마가 보태준 그 푼돈 때문에 내가 평생 엄마 비린내 참아준 거 생각 안 해? 그 말은 순례 씨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기꺼이 썩어간 어미의 세월을 아들은 참아준 비린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탐욕이 낳은 도덕적 파멸입니다.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는 순간 인간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죠. 순례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키운 것은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괴물이었다는 사실을요. 비참하게 아스팔트에 주저앉아 죽음만을 기다리던 그때 의문의 검은 세단들이 그녀를 에워싼 것입니다. 아들은 창밖으로 그 광경을 보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차들은 뭐야? 저 노인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지? 가장 앞서 있던 세단의 뒷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우산을 받쳐든 수행원들 사이로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풍기는 백발의 신사가 내렸습니다. 그는 비에 젖은 순례 씨를 보자마자 우산도 내팽개친 채 빗속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박순례 여사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저희 회장님이 30년 동안 여사님을 얼마나 찾아 헤매셨는지 아십니까? 주변을 에워싼 경호원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례 씨는 멍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엄마라 부르던 자식은 자신을 버렸는데 생전 처음 보는 이들이 자신을 귀한 분이라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대체 30년 전 그 시장 바닥에서 순례 씨가 베풀었던 그 친절이 무엇이었기에 이 거물들이 비바람을 뚫고 달려온 것일까요? 아들 정우는 창가에서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보며 손에 든 와인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영원히 잃어버렸는지를요. 차 안은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비에 젖어 얼음장 같던 순례 씨의 몸 위로 최고급 캐시미어 담요가 덮였지요. 신사는 떨고 있는 순례 씨의 손을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사님, 너무 늦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30년 전 그 시장 골목에서 여사님이 베풀어 주신 그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순례 씨의 기억은 다시 30년 전의 그 추운 겨울날로 향했습니다. 시장 귀퉁이에서 다 죽어가는 얼굴로 쓰러져 있던 한 청년이 있었죠. 당시 순례 씨도 아들 등록금을 모으느라 하루 한 끼를 라면으로 때우던 형편이었지만 차마 굶주린 청년을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마지막 전 재산 10,000원짜리 몇 장을 쥐어주며 청년에게 말했었죠. 살아야지 총각. 일단 살아야 뭐라도 해보지 않겠어? 그 청년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인 한성건설을 일궈낸 한만수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뒤에도 자신에게 삶의 의지를 심어준 그 이름 모를 시장 아주머니를 찾기 위해 전국의 시장을 수소문해 왔던 것입니다. 친자식은 어머니를 쓰레기 취급하며 버렸지만 한 번의 은혜를 입은 타인은 30년을 찾아 헤맨 것이지요. 이 기막힌 운명의 대조 앞에 순례 씨는 참아왔던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한편 아파트 위층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아들 정우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 수억 원대 세단들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 것이죠. 저 노인네가 대체 누구랑 아는 사이인 거야? 설마 숨겨둔 재산이라도 있었던 건가? 아들은 어머니에 대한 걱정은커녕 혹시나 자신이 놓친 이익이 있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서둘러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정우가 헐떡이며 로비를 뛰어내려왔을 때 이미 어머니를 태운 차들은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거기 탄 사람 우리 엄마예요. 당신들 누군데 남의 엄마를 함부로 데려가? 정우는 차 앞을 가로막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경호원들의 차가운 눈빛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창문이 아주 조금 내려가며 한만수 회장의 날카로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당신이 박순례 여사님의 아들입니까? 내일 오전 중으로 당신이 다니는 병원의 이사회를 통해 소식을 듣게 될 겁니다. 아, 그리고 이 아파트 원래 누구 돈으로 산 건지 법적으로 따져봐야겠군요. 회장의 차가운 경고에 정우의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내던진 어머니가 사실은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신이었다는 사실을요. 이제 피눈물 나는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정우가 근무하던 병원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한선건설이 추진하던 거대 의료단지 프로젝트에서 정우의 이름이 영구 제명되었고 병원 이사회는 그의 비도덕적인 행실을 문제 삼아 파면을 결정했죠. 원장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정우는 원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냉소뿐이었습니다. 자식 버린 의사에게 누가 생명을 맡기겠나? 자네는 이미 끝났어.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순례 씨를 문전박대했던 그 20억짜리 아파트에도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사실 그 집은 순례 씨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한 회장의 법무팀은 즉각 소유권 반환 및 무단 점유에 대한 손해배상 소청을 진행했죠. 며느리 치영은 길바닥에 나앉게 되자 비명을 지르며 정우의 얼굴을 할퀴어댔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그 노인네한테 좀 잘하지 그랬어. 욕심으로 쌓아올린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각 순례 씨는 양평의 한 아름다운 대저택 정원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그녀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며 최고의 의료진과 간병인을 붙여주었죠. 평생 생선 비린내와 눈물 속에 살았던 그녀의 손목에는 이제 낡은 고무줄 대신 은은한 빛을 내는 진주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순례 씨는 창밖의 평화로운 풍경을 보며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뒤 초췌한 모습의 정우가 저택 앞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3번만 용서해 주세요. 집도 병원도 다 날아갔어요. 저 죽게 생겼다고요. 정우의 울음소리가 정원을 가득 채웠지만 순례 씨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우야, 나는 너를 낳았지만 너는 그날 비오는 길바닥에서 나를 죽였단다. 내가 묻은 건 내 청춘이 아니라 너라는 괴물이었어. 순례 씨는 미련 없이 뒤를 돌아 저택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들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도 버림받았던 노모는 이제 타인의 진심 어린 보답을 받으며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내린 기적이자 가장 완벽한 사이다 복수극이 아닐까요? 시청자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지만 그 사랑을 짓밟은 대가는 반드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부모님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드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과 시원함을 드렸다면 저희 사연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이야기였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